제 하나뿐인 아들이 핏대를 세우며 제 뺨에 돈다발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인생이 고작 이거냐면서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날 제 모든 재산을 아들이 아닌 다른 곳에 넘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평생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세제 냄새만 맡고 살아온 제가 어떻게 제 피부티 같은 아들에게 이토록 차갑고 모진 등을 보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지독히도 외로웠던 일, 년 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58입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작은 동네 세탁소를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을 바친 곳이었죠. 이제는 남편의 온기 대신 낡은 세탁기가 뿜어내는 후텁지근한 열기와 세제 냄새만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이제 이골이 날 정도였습니다. 캄캄한 방 안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옷을 꿰어 입고 세탁소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만이 텅 빈 새벽거리를 외롭게 울렸죠. 세탁소의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켤 때면 제 그림자가 가장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그래, 오늘도 너와 나 둘뿐이구나.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대한 드럼 세탁기, 2대와 쉴 새 없이 증기를 뿜어내는 다리미, 그리고 손님들의 옷가지가 빼곡히 걸린 행거. 이곳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곳은 그저 일터일 뿐 어떤 희망도 설렘도 없는 잿빛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달랐어요.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새벽에 함께 일할 때면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유난히 까다로웠던 손님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꺼내며 쑥스럽게 웃기도 했죠. 이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윙윙거리는 세탁기 소음과 제 깊은 한숨 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맴돌 뿐이었어요. 손님들의 옷을 분류하고 얼룩을 빼고 세탁기에 넣고 꺼내서 말리고 다리고. 제 하루는 그렇게 기계처럼 반복됐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때가 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도 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죠. 저는 그냥 세탁소 아줌마였습니다. 이름도 감정도 없는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 아들 민준이는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힘들었죠.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지만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췄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려니 자식도 제 가정이 생기면 바쁜 게 당연하려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탁소 문을 닫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면 지독한 고독이 저를 덮쳤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저녁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고 텅 빈 방 안의 정적을 견디지 못해 아무 의미 없이 TV를 켜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파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놀라 깨기를 반복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님이 뜸한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잘 다려진 셔츠에 깔끔한 면바지 차림이 동네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하얀 실크 블라우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와인 얼룩인데 빠질 수 있을까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블라우스를 받아들고 잠시 살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이었어요. 이런 고급 옷은 웬만하면 전문점에 맡길 텐데 어쩌다 이런 허름한 동네 세탁소까지 오셨을까? 속으로 의아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옷감이 상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쓰기 위해 그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최진우라고 했습니다. 접수증을 건네주려는데 그가 제 손을 언뜻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년 안이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보고 그런 말을 해준 것은 아들조차도 제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손님들은 저를 그저 세탁소 주인으로만 대했습니다. 제 손이 얼마나 거칠고 못생겨졌는지 저 자신도 잊고 살았는데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아, 아닙니다. 겨우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는 더 아무 말 없이 가벼운 목례를 하고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거칠고 주름진 손. 부끄럽기만 했던 제 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럽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잿빛 같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작은 불씨가 될 줄은요. 오늘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최진우 씨, 그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 메마른 마음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어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탁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올까? 그저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손님일 뿐일까? 머릿속으로는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이틀 뒤 약속한 시간에 맞춰 그가 다시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딸랑. 경쾌한 문소리와 함께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리미질하던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질감의 니트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블라우스 아주 깨끗해졌네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십니다. 그는 하얗게 재탄생한 실크 블라우스를 받아들고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쑥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괜히 다른 옷가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얼룩이 오래되지 않아서 잘 빠진 겁니다. 겸손하시기는요. 그는 계산을 마치고도 바로 나가지 않고 잠시 세탁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 삐걱거리는 낡은 선반에 머물렀습니다. 저 선반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아, 네. 못이 헐거워졌는지 자꾸 기울어서요. 사람을 부르려고 했는데 바빠서 그만. 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가 자신의 차에서 작은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를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망치와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는 삐걱거리던 선반을 뚝딱뚝딱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셔츠 위로 드러난 단단한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안의 굳은 일은 모두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전구를 갈고 막힌 하수구를 뚫고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는 그의 등을 보며 든든함을 느끼곤 했죠.
남편이 떠난 후 그 모든 것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 방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낯선 남자가 제 공간에 들어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끄떡없을 겁니다. 선반은 거짓말처럼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다시 머물렀습니다. 손이 더 상하신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하던 일인데요, 뭐. 그래도 약이라도 좀 바르세요. 이러다 더 심해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짖음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아니 평생을 살면서 누가 제 손을 보고 이렇게까지 걱정해 준 적이 있었던가요? 남편조차도 제 손을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은 제 고생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그런데 이 남자는 만난 지 고작 2번밖에 안 된 이 남자는 제 거친 손을 보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게 해주세요. 보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럽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본 것일까요? 그는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세탁소 근처에는 작은 찻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어색한 침묵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혼자 가게 운영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솔직히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가 가장 서럽죠. 저도 압니다. 저도 아내가 떠나고 혼자 지낸 지 꽤 됐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아내가 정원을 가꾸는 걸 참 좋아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그 넓은 정원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다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실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의 대화는 깊고 진솔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건축가였고 지금은 취미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를 위한 가구를 만들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무를 만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이 아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각자의 공간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찻집 안은 어느새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찻집을 나와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공기가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다음에 또 차 한잔할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가 헤어지기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설렘이었습니다. 58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나이에 다시 찾아온 낯설고도 아찔한 설렘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평생을 굳게 닫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니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외로움은 누군가 알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차 한잔 하자는 그 평범한 제안이 제 남은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줄은 그때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진우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지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도 저는 찻집 창가에 비치던 붉은 노을과 그의 부드러운 미소를 쉽사리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독했던 밤의 고독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조용한 수목원에 가보는 건 어떠십니까? 휴대폰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제멋대로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목원이라니. 남편과 함께 가본 것이 마지막이었으니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자꾸 만나도 되는 걸까?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좋아요. 몇 시에 뵐까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입고 나갈 옷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세탁소 작업복과 달아빠진 평상복만 입고 살았던 제게 외출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몇 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옅은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58배 나이에 분홍색이라니 너무 주책맞아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그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색 재킷에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중년 신사 같았습니다. 그런 그의 옆에 서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선희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가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선희 씨, 그 세 글자가 제 귓가에 울리는데 온몸이 짜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옷 입고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마치 봄꽃 같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제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요즘 세탁소 일은 어떤지, 아들은 잘 지내는지. 그의 다정한 질문에 저는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목원은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했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이건 페랭이 꽃입니다.
어릴 적 고향집 뒷산에 지천으로 피어 있었죠. 그가 작은 보라색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참 예쁘네요. 선희 씨를 닮았습니다. 그의 뜬금없는 말에 저는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강인함이 닮았습니다. 페랭이 꽃은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마치 선희 씨처럼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히 세탁소 아줌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박선희라는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대추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직접 끓이신 거예요. 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감기 기운이 있으면 늘 끓여주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끓여 마시네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역시 제게 선희 씨라고 불렀으니 저도 진우 씨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제 전부였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저만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버린 것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은 남편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저 혼자 힘들게 살게 할 거면서 왜 그렇게 일찍 갔는지.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수목원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저녁 식사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한적한 외곽에 있는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음식은 정갈했고 분위기는 고즈넉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선희 씨, 제가 오늘 선희 씨를 이곳에 모신 것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진지하게 만나보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 제 처지,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세탁소 주인일 뿐입니다. 진우 씨처럼 훌륭한 분과 어울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선희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저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늙은 남자일 뿐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제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제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걸어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선희 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외로움과 서러움을 씻어내는 새로운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에 낯설지만 분명한 어떤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진솔한 고백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에만 세탁소를 찾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고
저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맞춰 따뜻한 도시락을 사다 주었고, 때로는 일이 끝날 무렵 찾아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매일 오네. 선희 씨랑 무슨 사이야?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늦게까지 밀린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잠시 허리를 두드리는데 딸랑 소리와 함께 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일하십니까?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며 제게 파스를 건넸습니다. 어깨랑 허리에 붙이세요. 조금은 나을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요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선희 씨 표정만 봐도 압니다. 늘 피곤해 지친 얼굴이셨어요. 그의 세심함에 또다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파스를 직접 붙여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블라우스 위로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여주는데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제가 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거 혹시 불편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토록 걱정해주고 챙겨준다는 사실이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대답에 그가 안도하는 듯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와는 달리 소박하고 전기 많은 사람이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용돈 좀 붙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기 분유값이 똑 떨어져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군말 없이 돈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인 걸까요? 마침 옆에 있던 진우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지만 그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드님 때문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희 씨,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드님도 언젠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저는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멋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멋진 원목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는 가구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그 속에 담긴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아내를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며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는 그의 뒷모습이 어찌나 낯설고도 멋져 보이던지요. 그는 제게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했습니다. 선희 씨,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 선희 씨를 책임져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책임이라니요. 선희 씨의 남은 인생을 제가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지난 5년간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모두 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의 세상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제 눈앞에 이 남자는 제 세상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준비한 진짜 세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진우 씨의 집에서 맞이한 아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그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깊게 펜 눈가의 주름마저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꿈만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의 뺨에 살며시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때 그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희 씨.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간지럽혔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그대로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에 제 마음은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세탁소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봐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그와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제게는 더없이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그는 제게 자신의 목공방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공방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방 안에는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가구들과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린 멋진 테이블, 부드러운 곡선이, 아름다운 의자,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그 모든 것들에서 그의 따뜻한 손길과 섬세한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제 세상입니다. 그가 공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모든 시름을 잊게 됩니다. 그는 제게 나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대패질과 톱질을 하는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그가 건네주는
사포로 작은 나무 조각을 문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공방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로 와인과 치즈를 꺼내 놓았습니다. 선희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제게 와인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을이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공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우리의 숨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선희 씨.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선희 씨를 만나고 제 세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무만이 제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희 씨가 제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온몸으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나무 향기와 와인 향기가 섞인 달콤하고도 아찔한 첫 키스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고 제 손은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희 씨,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제 대답과 동시에 그는 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공방 안쪽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푹신해 보이는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이 제 온몸을 훑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갈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공방에서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는 거칠면서도 부드러웠고 저는 그의 리드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던, 아니 죽어있던 제 안의 여성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갈망받는 아름다운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신음소리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의 정력은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왕성했고 저는 그의 안에서 몇 번이고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피곤함보다는 충만함과 행복감이 더 컸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밤에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꿈꾸게 합니다. 그날 밤 저는 5년간 닫혀있던 여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 행복의 대가가 그토록 혹독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방에서의 뜨거운 밤이 지나고 저와 진우 씨의 관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마치 열대의 첫사랑처럼 혹은 세상의 마지막 연인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의 집 혹은 제 작은 원룸,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공방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저를 끊임없이 원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뜨거운 갈망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왕성한 정력에 놀라기도 하고
제 나이에 이런 관계가 괜찮은 건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길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파도가 쉼없이 밀려와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해변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선희 씨 바다를 보고 있으니 제 마음 같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뜻이에요. 선희 씨를 향한 제 마음이 저 파도처럼 멈추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낭만적인 고백에 저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선희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함께 살자니요? 네, 더 이상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 곁에서 눈을 뜨고 매일 밤 당신을 품에 안고 잠들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탁소를 운영해야 하고 또 아들 민준이도 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세탁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선희 씨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는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진심을 말씀드리면 분명 이해해 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작은 일터와 제 유일한 피부티인 아들을 모두 등지고 그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마음에 저는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준이가 예고도 없이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남자랑 매일 붙어 다닌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실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말 좀... 됐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남자 돈 보고 접근한 거 뻔한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세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아버지 연금이랑 이 가게 노리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당장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어머니 다시는 안 봅니다. 아들은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유일한 아들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진우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희 씨,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드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진심을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저와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떠나다니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 곳에서 우리 둘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제안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또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진우 씨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밤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등져야 한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제 뺨을 감싸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드님도 분명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를 대비해 강원도 상월에 작은 땅을 사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직접 우리만의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자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 머릿속에도 평화로운 전원 생활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함께 땀 흘려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 앉아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삶. 그것은 제가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집은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지을 겁니다. 선희 씨를 위한 주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비밀리에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탁소를 내놓았고 그는 목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20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세탁소를 정리하는 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저를 응원해 줄 거죠? 눈물과 함께 제 마음속 응어리졌던 죄책감도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들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차마 전화로는 제 마음을 다 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멀리 떠나 있을 거야. 너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엄마의 인생을 살고 싶었단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그저 엄마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뿐이란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좋으니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사랑한다, 내 아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엄마의 마지막 변명일지라도 제 진심이 언젠가는 아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그의 채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시원섭섭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들과 이별한다는 아쉬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우 씨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말한 땅은 정말로 깊은 상월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인가 하나 없이 오직 산과 하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작은 컨테이너 집을 임시로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유능한 건축가였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그를 도왔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반지였습니다. 선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더 진실하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 면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증인도 하객도 없는 조촐한 결혼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뜰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 앞에서 제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서툴렀지만 제 마음을 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모닥불 앞에서 함께 춤을 추었고 밤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탁소 아줌마도 민준이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진우의 아내 그리고 박선희라는 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찾은 이 행복을 시기하는 운명의 그림자가 서울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강원도 상골에서의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밤이면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자연과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제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약속대로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고 저는 그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피곤하고 생기 없는 58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에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광채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읍내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저는 우연히 한 신문 가판대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면 한쪽에 실린 작은 기사였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헤드라인보다도 더 크게 보였습니다. 유명 건축가 C씨 실종, 거액의 재산 노린 꽃뱀에 당했나. 기사에는 진우 씨의 이니셜과 함께 그가 최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적했으며 주변에서는 그가 재산을 노린 중년 여성에게 속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꽃뱀이라니. 그 기사는 명백히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신문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 씨에게 신문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함일 겁니다. 아마 내 전처나 아니면 내 재산을 탐내던 누군가의 짓이겠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깨져버렸습니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낯선 차들이 집 주변을 서성였고 저희는 불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선희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진우 씨는 매일 제게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애써 그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도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선희 씨 되십니까?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최진우 씨의 전처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 지금 내 남편 돈 빼돌려서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당장 내 남편 내놓지 못해. 그녀는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당신 같은 꽃뱀들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아. 늙은 남자 등쳐먹고 사는 주제에.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욕설과 저주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진우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꽃뱀인 걸까요? 그의 사랑을, 그의 재산을 탐낸 파렴치한 여자인 걸까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인터넷 난리 난 거 아세요? 어머니 이름이랑 얼굴까지 다 공개됐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세상과 연결된 모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진우 씨가 아무리 저를 달래고 설득해도 제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런 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이기적인 행복이 결국 그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선희 씨, 제발 이러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죠. 그의 애원에도 저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제게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이기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곁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만이 그를 그리고 제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진우 씨는 매일 문 밖에서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참아 버릴 수 없어 작은 가방 하나에 꾸역꾸역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진우 씨,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끼어들어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저를 부디 원망하고 미워해 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은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선물이었습니다.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선희 올린 편지를 내려놓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저는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서 그리고 이 지독한 현실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버스를 갈아타며 정처 없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길 위에서 헤맨 끝에 저는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허름한 식당에 주방 보조 자리를 구했습니다. 제 이름도 과거도 모두 숨긴 채 저는 그저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재료를 다듬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밤이면 식당 구석의 좁은 쪽방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 때마다 진우 씨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에 놀라 깨면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그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그는 또다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상의 소식을 완전히 끊고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제게 낡은 신문지 뭉치를 건네주며 그릇을 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심코 신문지를 펼쳐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문 사회면 일면에 진우 씨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 건축가 씨 명예훼손으로 전처 고소. 진실은 기사에는 진우 씨가 자신과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전처와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진우 씨가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되찾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전부이며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선희 씨 만약 이 기사를 보고 있다면 제발 제게 돌아와 주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세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떠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길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요동쳤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며칠 후 저는 수소문 끝에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수척해진 얼굴의 진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 씨, 저를 발견한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돌아와 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도 저를 꼭 끌어안은 채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습니다. 법정 다툼은 길고 지루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와 재회한 후 우리는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병사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전처는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고 일부 언론은 여전히 자극적인 기사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함께 법정에 출석했고 담담하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인단을 꾸렸고 재판이 없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아들 민준이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떠나온 후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던 아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의 스캔들로 인해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준이에게 연락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진우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만 가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감에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니? 내 어머니는요? 엄마는? 괜찮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마음만이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상처만 주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말에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빌어드리기는커녕 제 이기적인 감정만 앞세워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두 분 정말 서로 사랑하시는군요. 아들이 진우 씨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우 씨를 만나게 된 과정과 우리가 함께 겪었던 아픔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아들과의 갈등과 세상의 비난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화해는 제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지지는 제게 그 어떤 법적 증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우리를 응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과 싸워왔는지 보여주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며 그것을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그는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어머니와 최진우 씨의 관계가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임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증언은 배심원들과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진우 씨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하여 전처의 악행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녹취 파일과 증인들이 속속 확보되었습니다.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진우 씨의 전처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녀는 진우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선희 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씨는 모든 결정을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 말에 진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진우 씨의 전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두 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강원도 상골에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씻어내듯 며칠 동안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강원도 상골의 우리 집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진우 씨는 멈췄던 집짓기를 다시 시작했고 저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삶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손주 데리고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와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올 아들과 손주를 맞이할 생각에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진우 씨도 제 일처럼 기뻐하며 손주가 좋아할 만한 나무 장난감을 뚝딱뚝딱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토끼처럼 귀여운 손주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끌어안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골의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축복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밤하늘의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우리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60의 나이에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진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과 아이의 곁에서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그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10달 후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 부부의 삶에 더 큰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부모들이 느끼는 행복과 고충을 고스란히 경험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 작은 미소 하나에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늦둥이 동생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은혜와 놀아주고 우리의 육아를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역시 은혜를 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와 진우 씨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원도 상월의 작은 집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훌쩍 자란 딸 은혜가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저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손주들과 딸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옆에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희 씨 행복하십니까? 그의 나지막한 물음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제 인생은 비록 수많은 시련과 아픔으로 얼룩졌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쓴맛에 좌절하고 사랑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후회 없이. 우리의 긴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리고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이 먹먹하면서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박선희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 혹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사랑과 행복에 보이지 않는 유통기한을 매깁니다. 특히 나이든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과 가정을 위해 살아온 세월 끝에 남은 것은 엄마, 할머니라는 이름뿐.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시선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박선희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편견에 대한 용기 있는 대답입니다. 58 모든 것이 잿빛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최진우라는 한 남자는 단순히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를 넘어 그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주책이 아니라 평생을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눈부신 훈장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심장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행복해질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아마 아들 민준 씨와의 갈등이었을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반대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행복이 자신이 그려온 그림과 다를 때 이기적인 반대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그 깊은 골을 메운 것은 다름 아닌 진심이 담긴 소통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용기를 내어 쓴 편지 한 통은 아들에게 엄마의 삶을, 엄마의 외로움을, 그리고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임을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오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비난과 원망 대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아들 민준 씨는 처음엔 어머니의 재산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가 찾은 행복은 최진우 씨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거칠고 상처 입은 손을 보고 마음 아파하던 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힘든 하루 끝에 기댈 수 있는 어깨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눈빛, 그리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포옹.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잔잔하게 일깨워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집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박선희를 잊은 채 오직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최진우 씨를 만난 것은 어쩌면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해, 사회의 시선을 위해 살아가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당신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찾는데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이 더해져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등장하는 인물 및 배경은 모두 가명 및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오직 삶의 보편적인 가치와 교훈,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며 저희는 모든 분들의 삶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박선희 씨가 58배 새로운 행복을 찾았듯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희 씨처럼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